네, 반갑습니다. 독고틀지입니다. 저는 지금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 식당들이 쭉 있는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1965년도에 농업 이민을 온 분들 해서 쭉 한인분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한인타운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지병이 도져가지고요. 지금 항생제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참 남미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다시 팔 쪽으로 통해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피부병이 다시 옮아가지고 이게 참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얼굴 보기에는 좀 나이 비해서는 젊어 보이는데 40대 중반이고요. 몸을 좀 돌보지 않고 험하게 살아서 뭐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 지금 뭐 바캉스 시즌인 것 같아요. 많이들 여행 가는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을 날씨예요. 가을 날씨. 그래서 편하게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은 뭐 엄청나게 확 트럼프 랠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솟구쳤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이 사퇴하면서부터 뭔가 시장이 훅 빠졌죠. 빠져서 바닥을 기고 있다가 조금 이제 반등을 어제부터 한 것 같아요. 저는 5월 증시 그 조정 있었잖아요. 조정 때부터 이 조정은 지나가는 조정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번 조정 역시 그냥 지나가는 조정, 지나가는 조정 정도로 얘기를 드렸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반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기적인 시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기적인 시황은 결국에는 기존처럼 상업용 부동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에 폭락이 올 것을 보고 있고,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현금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시장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반등을 어제 좀 큰 폭으로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반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은 조금 소강 상태일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시장 참여자도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횡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식시장 큰 폭으로 막 전고점을 벗기면서 가기에는 뭔가 부담이 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씩 있고,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그 의구심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조금씩 해소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그런 실적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쪽들은 AI에 대해서 뭐랄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게 베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한번 세게 맞았기 때문에 또 트라우마도 있을 것이고,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워낙 제 리플 보면은 다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점에서 팔고 나오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이번 장에서도 고점에서 잘 팔고 아마 지금 저가 매수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AI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로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되고, 그리고 AI 서비스를 하는 구글이라든가 마소라든가 뭐 페북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죠, 빅테크 쪽, 이쪽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그 쇼티지가 이제 조금씩 끝나기 시작하면 GPU 가격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높은 가격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Q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전체적인 그 프라핏은 정체화가 되거나 좀 줄어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의 상승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잖아요. 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꺾인 것만으로도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되게 큰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실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뭐 올해까지는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 시장이라는 거는 뭔가 낌새가 보이면은 빨리 도망가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지금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 모두가 이제 큰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언제든지 수익을 확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늦게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수익이 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단타적인 심리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뒷문을 열어놓고 도망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서, 뭔가 낌새라든가 소문이라든가 뭐 시장에서 이야기들에 따라서, 뭐 뉴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빅테크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기닝 스테이지예요. 유저들이 늘어나고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료 구독자들,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익들이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아직까지는 뭔가 무료로 상품을 배포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챗GPT를 이용하든 다른 그런 AI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그리고 제품들이 서비스들이 아직까지 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뭔가 이제 와다다닥 나와야지 이제 유료 구독자도 튀어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 돼야지 뭔가 조금
뭐 그래픽적으로도 그렇고 유의미한 그런 이익의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은 그런 걸 못 기다리죠. 지금 약간 뭐랄까 AI 쪽에 그 프라핏이라는 거는 점점 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돈은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업의 특성을 좀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 업의 사이클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달에 한 달 동안에 그런 엄청난 그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폭락장을 잘 까서 보면은 섹터들의 조정이었잖아요. 빅테크들의 조정이었잖아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AI 서비스들의 그런 조정이었잖아요. 테크들 빼면은 그렇게 뭐 빠진 것도 많지도 않아요. 특히 테크 비중이 좀 적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한 자릿수로 빠졌거든요. 이거는 뭐 이걸 폭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빅테크들은 많이 빠졌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이제 빅테크가 대부분이니까 이제 체감은 크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볼 때 밸런스가 완전 깨져가지고 폭삭 주저앉는 그런 폭락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개들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가격 조정 수준이거든요. 진짜 뭐 매크로적인 변수라든가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뭐 대외적인 변수들이 이렇게 팡 들어와서 시장이 폭삭 주저앉으려면 이 정도는 이 정도 너무 작다. 이 정도는 트리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금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폭락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대선에 있을 때면 그런다고 봐요. 바이든 6월 27일 날그 TV 토론을 완전히 말아먹었고, 그 뒤부터 사퇴 압력이 몇 주 동안 있다가 지난주에 그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막 별의별 일이 있었고, 카밀라 해리스로 되느냐 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카밀라 해리스가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헤지펀드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귀가 얇은 쪽들의 그 입출금이죠. 매수 매도였던 것 뿐이지 매크로적인 지표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계속해서 물가는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쭉쭉쭉이라기보다는 만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은 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크로 자체는 이제 변한 게 없고요.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는 거, 요거가 9월 달에 될 거라고 제가 6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채권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정확하게 4. 그때 뭐 4.5% 조금 아래였다가 지금 이제 4%대까지 내려왔고, 어제는 보니까 4% 깨질 뻔했었거든요. 제 말 듣고 채권 사셨던 분들은 지금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상승장, 상방을 예상했었던 것도 맞았고, 채권도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금리 인하가 한 번에서 끝나고 감망하고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계단식으로 쭉쭉 내려갈 것 같아요. 0.25%씩 쭉쭉 떨어질 것 같고, 뭐 매달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매크로라는 것도 봐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25씩 이제 떨어질 것 같고, 바로 전 독거 투자일지에서 말씀드렸던 게 4%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달에 내리면 바로 깨지죠. 바로 깨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내리면은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가 뚝뚝뚝 떨어질 것 같다. 뭐 0.25 내린다고 0.25가 리니어하게 딱딱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왜냐면 이제 일단은 지금 작년부터 100pp 정도로 선반영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뚝뚝뚝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리면 내릴수록 10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금리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금리를 연속적으로 0.25%씩 쭉쭉쭉 내린다고 보냐면은, 이 매크로라는 게 금리 한 번 0.25% 내린다고 해서 이게 막 갑자기 막 방향이 바뀌거나 실업률이 올라가던 게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유의미하게는 한 200bp는 내려줘야지 이게 뭔가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뭐 올해 적어도 뭐 두세 번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는 게 맞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내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채권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그거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러셀 2000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러셀 2000의 시총의 40%가 지방 중소은행들인데, 이런 쪽들이 이제 가뭄의 단비를 맞은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지금 치솟고 있는 카드 연체율 같은 그런 부실 자산들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영향을 되게 세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러셀 2000이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그런 뭐랄까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품.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중소은행들은 맞긴 맞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막 주식시장이 러셀이 폭발할 정도가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당장 러셀 2000의 기업들의 40%가
적자예요, 적자. 이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은 더 이게 실적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해야죠. 그래서 지금 무작정 막 러셀 2000 뛰어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단타 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엔캐리 자금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미국 시장에 폭락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주식시장에도 들어가고 그 채권 시장에도 들어가고 부동산에 들어가고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게 되지만 채권 시장도 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채권 시장은 폭락을 했어요. 폭등했어요. 폭등했잖아요. 지금 4.0%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고. 엔캐리 자금은 자금 특성상 주식보다는 채권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은 오히려 더 강세가 됐단 말이에요.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엔캐리 자금의 규모가 대략 뭐 300조 원 그 이상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300조, 400조 원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그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 사이즈가. 예를 들자면 3조 달러가 넘는 그런 시총 갖고 있는 기업이 3개나 있어요. 3조 달러면은 거의 4천조 원. 근데 4천조 원 넘는 그 기업이 3개나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근데 NK 자금 300조가 얘네들을 막 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이 NK 자금 300조가 빅테크에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에도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채권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게 막 미국 주식시장을 막 뒤흔든다 막 이렇게 그 막 유튜버들이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매크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즈 대 사이즈를 한번 보시는 말이에요. 4천조짜리가 3개가 있고 그 아래도 2천조짜리도 있고 뭐 되게 많단 말이에요. 1천조짜리도 되게 20개 있고. 근데 300조짜리가 이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주식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채권 시장은 또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금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게 뭡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에 대한 그런 지금 유튜버들의 주장이라든가 월가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엔캐리 자금은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BOJ가 0.25% 정도 그 금리를 올렸고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뭐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채권을 많이 그 찍어내가지고 금리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자금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금리를 올렸고 앞으로 더 올리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경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을. 엔비디아 12% 막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캐리 때문에 시장이 폭락한다 이렇게 약을 파시는 분들 이게 나오면요. 이거는 가볍게 스킵하십시오. 제가 늘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존재감이 되게 약해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때는 G2였잖아요. 2010년대까지만 10년 이전까지만 해도 G2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중국이란 나라가 치고 올라왔고 중국이 이제 등치가 엄청나잖아요. 미국 GDP의 70%가 그 중국이란 나라고 그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가 일본이거든요. 중국 GDP의 10분의 1이 이제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GDP의 7% 정도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인데 이 사이즈를 좀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의 2배가 되는 중국이 더 파워가 세지 않겠어요? 여기서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든 아니면 유동성을 얼만큼 공급하겠다 연초 뭐 전인데 이럴 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일본과 비슷하게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인데 독일의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막 미칩니까 글로벌리?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맛이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는 기사 회생하기도 쉽지가 않고 계속해서 국가 경쟁력이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GDP가 밀려나고 있는 거 보면 뭐 아시잖아요. 지금 올해 뭐 4위인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한 2, 3년 있으면 5위로 밀릴 것 같고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밀릴 거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던 뭐 7,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일본은 넘사벽이었던 나라였긴 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일본을 많이 가보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고 저도 뭐 20번 넘게 가면서 많이 느끼지만 우리가 선망하던 그 시대의 일본과 지금 너무 많이 다르다. 정치인을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그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경제를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가 그런 거를 참 일본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정말 적나라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독재를 보면서도 적나라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미국을 봐도 느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를 봐도 지금 정말 진하게 느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 쪽 그 부통령과 대통령 그 즉위식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죠? 제가 너무 한국을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단어들을 너무 많이 지금 까먹고 있는데 뭐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바로 침대에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뭐 누가 죽었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막 또 전쟁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얘기하는데 벌써 이제 전쟁이 이제 터진 지가 1년 정도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래왔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군불이에요, 군불. 그럼 잔불들이 이게 피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다들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네타냐후를 다들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 3% 올라왔는데 3% 오른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10 몇 프로씩 막 올라가고 막 그래야지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 전쟁이고 러우 전쟁 같은 그런 존재가 이미 된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늘 작년부터 이제 찻잔 속의 돌풍 같은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라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도 있다면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은 이렇게 그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너무 공포팔이들 많이 하는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짧게 정리했습니다. 빨리 이거 회복하고요. 저도 원래는 11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여행을 하고 싶은데 몸이 좀 고장 나 버려서 이거 났는데 한 일주일 이상 완치는 힘들 거예요. 완치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증상은 가라앉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고 이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가 남았는데 지역이 워낙 커가지고 브라질만큼 아니지만 하여튼 4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영상을 3개를 올리고 있는데 브라질 제가 4개월 동안 2만 킬로를 운전하면서 다녔던 이야기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영상 되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너무 먼 나라고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먼 나라지만 이제 떠오르는 나라예요. 떠오르는 나라고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 다음에 지금 중국이고 중국 다음에 인도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GDP가 여기가 10몇 위 정도 했었거든요. 12, 13위 정도 했어. 우리 뒤였는데 순식간에 지금 7위까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커요. 지금 뭐 경제가 조금 어려운 거는 중국이란 나라에 워낙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몇 년 안에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이란 나라를 아는데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정말 이렇게 2만 킬로를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아마존, 뭐 내륙 지역, 북쪽 지역 다 해가지고 제일 잘 사는 지역까지 쭉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행 유튜버들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이제 기업 탐방을 하고 지역 탐방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채롭게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 일반적인 독거 투자자 같은 영상 만드는 거에 비해 3배의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버에 있는 그런 브라질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은 다 여행 영상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대한 그냥 백과사전 같은 그런 영상들밖에 없는데 저는 발로 다 뛰고 드론도 날려서 도시 전경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만든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많이 빼먹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합시다.